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는 소식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포커스, 코로나19 뉴스특보, 그리고 뉴스센터 12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월등히 강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세인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7월 8일 뉴스포커스에서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경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코로나 독립에 근접했다고 자평하는 것과는 달리 백신 접종률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반등하여 불안한 기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병상 부족 등의 사태가 나타나고 인도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어 돌파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델타 변이 유행 후 크게 낮아졌다는 이스라엘 정부 발표를 반박한 것으로 영국과 캐나다 등에선 변이에도 90%에 가까운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에 있어서도 입원과 중증 질환을 막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모든 연구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기자는 전합니다. 지난 7월 9일 5시 코로나19 뉴스 특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란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세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8천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도 하루 2만 3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5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지난 5일부터 11개 도시를 2주간 봉쇄하고 120개 도시의 지역 간 이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 영국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세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11일 런던에서 2020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국 당국이 결승전 경기장에 6만 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당일 술집 영업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특히 교차 접종의 안정성,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한 보도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기자 리포트와 전문가 인터뷰로 정형화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장성 높은 기사, 코너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문화예술계 등의 위기 상황을 기자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든가 코로나 4단계로 힘들어하는 계층의 사연을 현장 연결하는 등 발로 뛰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각국의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도함으로써 현재의 추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청자의 일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른바 자칭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가짜 수산업자가 검찰, 경찰, 언론, 정치권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6월 28일 뉴스센터 1, 2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경찰이 나섰다고 전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첫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뉴스워치에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부장검사로 강등된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 회지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12명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로서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7월 5일 뉴스큐브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수산업자 로비 사건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자범에 불과한 수산업자가 10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피해 대상을 포섭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손 변호사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능성은 박 특검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리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박 특검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김민아 평론가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특검팀에 소속되었었던 검사와 연결시켜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향후 의혹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자칭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 수차례 보도했고 뉴스큐브를 통해 7월 1일, 5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상세한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보도 기사는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사건을 주목해온 사람이 아니면 쉽게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의 주요 인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여야 간 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는 7월 5일 뉴스큐브에서 질문에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였을 뿐 이러한 의혹이나 여야 간의 공방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보도 방향에 대한 결정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지만 시청자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보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의 뉴스 분석이 양비론적인 내용으로 흐르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좀 무성의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심의 심층성을 강화하는 보도 채널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장마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요. 6월 26일 뉴스 17에서는 미국 러시아에서의 폭염, 한국의 지각장마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서부의 온도가 섭씨 54도를 가리키는 영상을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 모스크바 등에서의 폭염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12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합니다. 한국 또한 이상 기류의 영향으로 7월에나 장마가 시작하는데 이는 제주도에선 39년 만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선 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한반도에서는 고기압이 장마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가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기후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기류 정체 현상이 강해져서 기상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 30일 뉴스워치에서는 늦어진 장마의 전망과 기상이변의 원인에 대해서 연합뉴스TV 기상 전문 기자인 김동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잦은 강한 소나기가 열대성 스콜인 것이 아닌가, 장마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김 기자는 열대성 스콜, 장마의 특징과 현재 날씨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김동혁 기자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렀던 찬 공기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금요일 무렵, 남부 중부지방의 경우는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을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열흘가량 장마가 늦어진 것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계속 머물러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상 기상 현상이 잦아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장마도 이상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장마는 매년 적지 않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상 이변으로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매일 장마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고 기상 전문 기자 또는 전문가들과 장마에 대한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인터뷰 기사도 6월 30일과 7월 3일, 7월 5일에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마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올해의 기상 이변은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 간의 관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기사의 설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장마에 대한 보도에서만 짧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상세한 해설 기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1일 방송에서는 최근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전략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확진자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한 원인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최근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2배씩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통해 주요국의 델타 변이 확진자는 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신규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델타 변이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라는데요. 이근화 한양대 교수는 바이러스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효소가 프루프 리딩이라는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변이를 거듭할수록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의 1.6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4배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데요. 인구의 60%가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은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높은 접종률의 영국도 다시 하루 3만 명이 확진되는 등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정기석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요. 백신을 2차례 접종 완료 시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접종을 완료해 사망률 및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한 점도 백신의 효과라는데요. 방송에서는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3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 완료자는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고위험군과 사회 필수 인력이 최소 1차 접종을 완료했다는데요.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우선 접종을 실시하다 보니 확진자 수 감소 효과를 보지는 못했으나 위중증, 사망률에서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희한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 비슷한 확진자 수에도 사망자 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데요. 접종률이 60%인 영국은 일일 확진자가 3만 명대지만 사망자는 20에서 30명대라는데요. 확진자는 많지만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대로 봉쇄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임승관 감염내과 전문의는 확진자 숫자에만 너무 시선을 뺏기기보다는 사망과 같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상반기 주력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였다면 하반기는 화이자나 모더나 공급이 늘어나고 백신의 종류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상반기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 2차로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승관 감염내과 전문의는 교차 접종이 일반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영국에서는 교차 접종이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인구의 70%가 접종 완료하기 위해선 9월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데요. 활동량 많지만 경각심은 떨어지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관건이라는데요. 건강한 연령층에서 유행이 시작되면 그 연령층과 접촉하는 고위험군으로 지인 전파의 형태로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젊은 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구 70% 접종이 11월에 완료된다면 목표인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요. 이 집단 면역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중식 감염내과 전문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개인 방역 수칙이나 일반적인 형태의 거리 두기 정도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 안 나오는 형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은 전파 위험을 낮춰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올해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피해 없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오지훈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집단 면역의 의미를 되짚어준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일반적 거리두기 정도에도 더 이상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것이 집단 면역이라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 오지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법률 개념이 사용되어 있고 또한 의무 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특정되지 않아서 경영 책임자가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할지 매우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법보다 더 범위를 좁혀서 지금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이 아니냐. 최근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쪽에서 반쪽짜리 법이다, 규정이 모호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제정안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언론에서는 그럼 이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이제 지난 9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부터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이제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인력과 예산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역 사고와 김용균 씨 산재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 1인 작업과 관련해서 지적이 잇따랐던 그 2인 1조 작업과 또 신호수 배치 등은 정확한 명시 없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구만 들어가는 데 그쳤습니다. 네. 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노동계가 요구한 질환이 제외된 점이 또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누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인지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계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이제 재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전히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산업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곳곳에 등장하는 뭐 적정한 예산, 적정한 규모, 필요한 조치 등 뭐 이런 표현 등이 향후 산업재해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듯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서 사업장 규모별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법안은 이제 처벌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업장으로 또 더 많은 질병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노사가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재를 줄이는데 좀 더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노사 모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 측의 입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언론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제 24개의 그 직업성 질병에는 납이나 이제 수은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겪는 이제 호흡 곤란이라던가 또 고열 등의 급성 중독, 또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B형 간염이나 열사병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또 근골격계 질환, 또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과관계가 이제 명확하고 또 사업주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했다라고 이제 설명했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에서 특히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과로사 근절과 또 작업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 같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뇌심혈관 질환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재해 예방 대책 또한 또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이제 변질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전을 내세워서 새로운 노동자 감시와 통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에 대한 점검도 또 모호한 부분이어서 기업이 민간 기관을 위탁해 형식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으면 이후에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제 종이 호랑이로 이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은 데 더해서 시행령마저 핵심 내용을 빠뜨린 채 입법 예고됐다면서 시행령조차 이렇게 모호하다면 사고가 났을 때 적정한 조처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책임 회피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역시 비슷한 논조로 같은 비판을 했는데요. 모법에 이어서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환이 제외된 것은 택배 노동자라던가 또 학교 급식실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폐암 등이 빠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시행령 제정 전부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것들인데 결국 정부가 경영계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경영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입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이제 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법인 만큼 명확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경영계에서도 사실 시행령을 통해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좀 난감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시행령은 적정 인력의 배치와 적정 예산의 편성을 사업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몇 명의 인원인지 또 몇 퍼센트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를 않아서 어디까지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경영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모함투성이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사업주의 처벌을 면제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1년 안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24개의 직업성 질병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얼마나 중증일 때 또 처벌을 하는지 이것 또한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경미한 환자만 나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징역이나 벌금의 하한선을 정한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시행 후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예기치 못한 한 번의 사고로 중소기업 주가 이제 수감이 된다면 해당 기업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무책임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 취지인 산재 예방의 실효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경영자에도 도움이 될 수 없고 결국 산재는 못 막고 소송만 늘 게 뻔하다며 오랜 반대와 갈등을 거쳐서 어렵사리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극적인 시행령 때문에 또 무력화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제 언론 보도를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그런 보도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도는 노동계나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전하는 데 그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는 실종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진영 논리가 아닌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자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법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양쪽 모두가 수용 가능하게 법안을 만들고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자세 짚어주시죠.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이제 종종 비교하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효성을 두고서도 하지만은 이제 진보와 보수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는 뭐 이견이 서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독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은 불합리한 법의 보완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전하는 심층 취재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찾아내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될 또 인식과 문화는 무엇인지 좀 일깨우는 그런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